개무시한 늙은 경비원. 알고 보니 가족 지키려 세상을 버린 국정원 대테러팀 영웅. 김만복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낡은 군용 야상을 걸쳤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컴컴한 단지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20년 전 명예퇴직 후 이곳으로 왔습니다. 50대 중반, 그는 이곳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만복 씨를 지나칠 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꾸가 없었고 만복 씨는 이제 먼저 인사하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무심히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이곳의 체면 문화였습니다. 만복 씨의 일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무단 투기된 폐가구들을 정리하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고급 외제차 운전자에게 허리를 숙여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좋지 않았지만 언제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곧이곧대로 말하면 돌아오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뿐이었습니다. 만복 씨가 맡은 동에는 유독 젊은 부부가 많이 살았습니다. 특히 백일동 1004호에 사는 젊은 남자 이승호 씨가 문제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이승호 씨는 벤처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만복 씨에게는 늘 반말이었고 그의 태도는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오만했습니다. 어느 날 이승호 씨가 자신의 테슬라 차 앞에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를 발견했습니다. 이승호 씨는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6시 만복 씨가 순찰을 마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안 보여요? 내 차 앞에서 담배 피우고 꽁초 버린 거. 아파트 경비가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합니까? 입주민이 우습게 보입니까? 이승호 씨는 만복 씨가 눈앞에 있는데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만복 씨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억지로 숨을 참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CCTV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 청소하겠습니다. 청소만 하면 다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세요. 아파트 품격 떨어지게. 나 아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 못하겠습니다. 이승호 씨는 만복 씨에게 시원하게 욕설을 퍼붓고 경비실 문을 쾅 닫고 돌아섰습니다. 만복 씨는 문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승호 씨가 돌아간 후 만복 씨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그 자리에 가서 담배꽁초를 치웠습니다. 꽁초는 딱 하나였습니다. 만복 씨는 묵묵히 꽁초를 주었습니다. 이승호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승호 씨는 얼마 전 자신의 차에 작은 흠집이 생기자 만복 씨가 밤에 순찰을 제대로 돌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담배꽁초를 치운 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실 안쪽 벽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만복 씨가 다니던 부서에서 받은 공로패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 공로패를 볼 때마다 씁쓸하게 웃습니다. 남에게 인정받던 과거의 체면은 이곳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파트 단지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도 억울함과 고단함을 삼키면서 새벽 근무를 버텨냈습니다. 이대로 정년까지 조용히 살다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복 씨의 억울함은 쌓여갔습니다. 특히 이승호 씨와 그의 아내 박미경 씨는 만복 씨를 대할 때마다 눈에 띄게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만복 씨가 순찰하는 길에서 큰 소리로 사적인 이야기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내용은 주로 경비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나이만 먹고 센스는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만복 씨의 고단함은
단순히 말이나 태도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입구 화단에서 어린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창문 하나를 깼습니다. 만복 씨는 즉시 뛰어갔지만 이미 아이들은 도망간 뒤였습니다. 며칠 후 103동 주민회의에서 이 사건이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이승호 씨는 이 회의에 젊은 입주민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경비 업무 태만이 분명합니다. 애들이 깼을 리가 있습니까? 경비원이 순찰 돌다 실수로 공을 쳤겠죠. 안 그러면 왜 자꾸 숨기려고 합니까? 저희가 관리비 꼬박꼬박 내는 이유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승호 씨는 만복 씨가 자리에 없는데도 그를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만복 씨는 다른 경비원 김 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만복 씨는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서서 해명한다고 해도 결국 나이 많은 경비원의 변명으로 취급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체면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만복 씨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큰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호 씨가 박미경 씨와 함께 명품 쇼핑백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박미경 씨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아저씨한테서 냄새나지 않아? 옷도 맨날 저거 하나만 입는 것 같고, 우리 동네 품격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저런 분들한테 우리가 매달 관리비를 줘야 하는 게 맞나 몰라. 만복 씨는 그들의 대화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냄새난다는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만복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깨끗하게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만복 씨는 그저 냄새나는 하층민일 뿐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박스를 내려놓고 땀을 닦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박스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 씨는 야간 순찰을 돌다가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차장 구석, 평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비상계단 입구에 누군가 흰 천을 씌워놓은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고 덮어놓은 천 사이로 보이는 차체가 일반 배달 오토바이와는 다르게 묵직하고 강했습니다. 만복 씨는 호기심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건드려서 또 민원이나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억울함만 쌓인 채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마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지나쳐 돌아서는 순간 만복 씨의 머릿속에 과거의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알던 어떤 전문적인 상황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복 씨는 자신도 모르게 오토바이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오토바이 바퀴 쪽을 비추었습니다. 타이어가 매우 전문적인 형태로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보구먼이라고 생각하며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오토바이에 대한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의문이 그의 억눌린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이동에 살던 고가의 자전거 2대가 새벽에 사라진 것입니다.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곧바로 경비실로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주민들은 만복 씨가 순찰을 게을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승호 씨는 만복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아저씨, 순찰 돌 때 주무셨죠? 자전거 한두 대도 아니고 고가품이 싹 사라졌는데
경비가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저씨들 CCTV 녹화된 거 전부 돌려봐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만복 씨는 이미 CCTV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3시 15분경 복면을 쓴 두 남자가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풀고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만복 씨는 이승호 씨의 힐난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전거 도둑들은 잡기 힘듭니다. 전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CCTV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빠릅니다. 이승호 씨는 비웃었습니다. 전문적? 아저씨가 전문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청소나 전문적으로 하세요. 자꾸 변명만 늘어놓습니까? 만복 씨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불쾌감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승호 씨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둑들은 2명이었습니다. 키는 170대 초반의 체격은 마른 편이었습니다. 도주 경로도 일반적인 자전거 도둑과는 달랐습니다. 뒷단지 쪽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인적이 드문 지하 보행자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그 통로 끝에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토바이도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큰 차량이었습니다. 만복 씨의 설명은 짧고 직설적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승호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만복 씨에게 전문적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에 무안함을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왜 미리 잡지 않았습니까? 이승호 씨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백일동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둑들이 움직이는 속도와 방식은 보통 사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군대에서 특수훈련이라도 받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승호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수훈련? 아저씨가 뭘 안다고 군대 얘기를 꺼냅니까? 예비군 조교라도 하셨습니까? 경찰에 신고나 제대로 하세요. 그는 전화를 퉁명스럽게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승호 씨는 통화를 끊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찝찝했습니다. 만복 씨의 말투는 평소에 쭈글쭈글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대답 속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도둑의 체격과 도주 경로, 그리고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것 같다는 단정적인 말이 이승호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늙은 경비원 아저씨가 저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같은 시각 만복 씨는 경비실에서 근무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경 담당으로 일하는 박 씨 50대 후반의 여성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이 아파트에서 15년 넘게 일해왔으며 만복 씨에게는 유일하게 허물없이 대하는 조력자였습니다. 만복 씨, 오늘 이승호 씨가 그렇게 퍼붓는데 내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아까 그 통화 말입니다. 도둑들 도주 경로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셨어요? 꼭 눈으로 본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만복 씨는 커피포트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왔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도둑 잡는 일을 좀 했습니다. 육감 같은 것입니다. 박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육감치고는 너무 정확했는데요. 키 170의 마른 체형, 덩치 큰 차량 대기, 지하 보행자 통로. 만복 씨, 혹시 전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냥 경비원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너무 짧고 정확합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복 씨는 웃지도 않고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냥 김만복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고요. 박 씨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박 씨는 만복 씨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단호함과 과거의 흔적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평소 무시당하며 살던 이 노인에게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분위기였습니다. 박 씨는 커피를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우리가 아는 그런 평범한 경비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숨겨놓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만복 씨는 다시 평소처럼 낡은 야상을 걸치고 순찰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짧고 단정적인 말들은 주변 사람들의 평범한 인식을 처음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도난 사건 이후 만복 씨에 대한 이웃들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박 씨와 몇몇 경비원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수군거림이 생겼습니다. 만복 씨의 짧고 날카로운 분석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만복 씨는 백일동 화단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하고 나약해 보였습니다. 그때 백일동 입구에서 이승호 씨가 급하게 택배 박스 몇 개를 들고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박스가 쏟아지면서 유리로 된 장식품이 깨졌고 이승호 씨는 오른손을 유리에 베었습니다. 피가 꽤 많이 흘렀습니다. 이승호 씨는 고통에 신음하며 손을 움켜쥐었고 주변에 있던 몇몇 아주머니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만복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평소 느릿느릿하던 그의 동작이 갑자기 빠르고 절도 있게 변했습니다. 만복 씨는 망설임 없이 이승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씨가 황급히 수건을 찾으려 했지만 만복 씨가 제지했습니다. 박 씨 괜찮습니다. 뼈에는 문제 없습니다. 지혈부터 해야 합니다. 만복 씨는 쪼그려 앉아 이승호 씨의 피 흘리는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승호 씨가 입은 비싼 캐시미어 스웨터 소매를 망설임 없이 찢었습니다. 이승호 씨가 내 옷, 하며 소리쳤지만 만복 씨는 묵묵히 스웨터의 깨끗한 부분을 뜯어내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여 보십시오. 만복 씨가 짧게 명령했습니다. 네. 아, 아픕니다. 이승호 씨는 멍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움직임 괜찮습니다. 상처는 깊습니다. 구급차 올 때까지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만복 씨는 처치를 마친 후 깨진 유리 파편들을 능숙하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군인이나 응급구조요원 같았습니다. 상처를 확인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응급처치하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이승호 씨에게 경비원으로서 당연한 걱정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황 해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승호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평소 그가 무시하던 늙은 경비원에게서 나오는 날카로운 지시와 전문적인 처치에 압도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만복 씨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이승호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은 만복 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김만복 씨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바로 처치할 수 있습니까? 꼭 드라마에서 본 의사 같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만복 씨는 다시 평소의 나긋나긋한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응급처치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이날 저녁 박 씨는 퇴근 직전 만복 씨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만복 씨, 아까 이승호 씨 손 처치하는 거 보셨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응급처치 교육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최소한 군대 특수부대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의료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순발력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경비실 난로 앞에서 낡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씨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씨,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그저 경비원일 뿐입니다. 저도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만복 씨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복 씨가 분명히 과거에 어떤 특수하고 전문적인 일을 했으며 그 과거가 이 평범한 경비원의 삶 속에 깊숙이 조각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만복 씨가 평범하지 않다는 강력한 단서가 되어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만복 씨가 그토록 무시당하며 살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곧 폭로될 거대한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승호 씨가 손을 다친 사건은 이튿날 백일동 입주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승호 씨는 병원에서 꿰매는 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만복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경멸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복 씨가 응급처치를 워낙 전문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승호 씨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 만복 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동대표 회장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김만복 경비원, 그 양반 혹시 의사 출신입니까? 처치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동대표 회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경비원들끼리 하는 말로는 특수부대 출신일 수도 있다던데요. 워낙 말을 아끼는 분이라 알 길이 없습니다. 이승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만복 씨의 과거를 파헤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벤처 회사에 있는 인맥을 동원해 만복 씨의 신상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김만복이라는 이름과 나이, 과거 주소 몇 군데만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호 씨는 만복 씨의 낡은 야상과 쭈글거리는 태도가 사실은 거대한 과거를 숨기는 위장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며칠 후 이승호 씨는 충격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의 인맥으로부터 받은 만복 씨의 공식 경력 사항이 담긴 짧은 문서였습니다. 이승호 씨는 경비실로 내려가려는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대신 그는 곧 있을 아파트 긴급 운영 회의에서 이 정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아파트 회의실에 동대표, 통장, 그리고 이승호 씨를 포함한 주요 입주민 몇 명이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경비원 감축 문제였습니다. 이승호 씨는 이 자리에서 만복 씨를 다시 한번 깎아내리며 감축에 찬성할 작정이었습니다. 이승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경비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일동 김만복 씨의 경우 나이가 많아 순발력이 떨어지고 근무 태도도. 바로 그때 동대표 회장이 이승호 씨의 말을 잘랐습니다. 잠깐만요, 이승호 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대표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종이를 펴들고 참석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김만복 씨의 오래된 인사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김만복 경비원, 알고 보니 평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년 전 명예퇴직 후 이곳에 오셨지요. 퇴직 전 그의 마지막 직책은 국가정보원 대테러 특수정보팀 소속 고위 전문요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응급처치만 능숙한 것이 아니라 무술 유단자의 특수작전 수행 경력까지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국가기관에서 받은 공식 회신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도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 충격을 받은 얼굴로 동대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이승호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낡은 야상의 노인이 사실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최고 정보 기관의 특수 요원이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이승호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국정원 대테러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늙은 경비원인데요.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명확합니다.
김만복 씨는 명예퇴직 당시에도 여러 국가로부터 수차례 공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는 체면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 평범한 삶에 숨어들어 평범함을 가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동대표 회장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승호 씨는 자신이 만복 씨에게 퍼부었던 온갖 무시와 모욕이 떠올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특수정보팀 요원에게 감히 월급도 안 준다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만복 씨의 평소 침묵과 무덤덤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위장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호 씨는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비웃었습니다. 국정원? 특수요원? 그래서 뭐예요? 지금은 그냥 월급 받는 경비원 아닙니까? 과거가 어떻든 지금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낡은 경력 가지고 지금의 무능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참석자들은 혀를 차며 이승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복 씨의 엄청난 과거가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호 씨는 여전히 만복 씨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만복 씨의 정체에 대한 정보 기반의 1차 폭로가 이루어졌지만 적대 인물들의 조롱과 시비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만복 씨의 숨겨진 영웅으로서의 현재 능력을 의심하고 폄하했습니다. 만복 씨가 국정원 대테러 특수정보팀 소속 고위 전문 요원이었다는 사실은 삽시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로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충격과 호기심으로 들끓었습니다. 평소 만복 씨를 무시하던 이들도 이제는 만복 씨를 마주칠 때마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승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복 씨의 화려한 과거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호 씨는 만복 씨가 순찰을 돌 때마다 일부러 만복 씨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특수요원 출신이 뭐 별건가 결국은 나이 먹고 아파트 경비나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힘은 다 잃고 옛날 밥그릇 자랑하는 꼴이지요. 나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그런 경력 말도 안 꺼내겠습니다. 만복 씨는 듣지 못한 척 묵묵히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승호 씨의 조롱이 자신을 도발하여 과거의 능력을 억지로 드러내게 하려는 술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체면을 회복하려는 욕심보다 지키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복 씨에게 과거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늦은 밤 만복 씨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 세워진 만복 씨의 낡은 오토바이가 누군가에 의해 넘어뜨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복 씨는 오토바이를 일으키려다가 타이어 옆에 작게 긁힌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 자국은 일반적인 긁힘이 아니었습니다. 만복 씨는 주저앉아 손전등으로 자국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패턴을 가진 작은 표시였습니다. 만복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표시는 20년 전 그가 국정원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사건과 연관된 조직이 사용하던 은밀한 표식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내가 잊고 살았던 과거가 여기까지 따라온 건가? 왜 하필 이곳에? 만복 씨가 자국을 확인하고 있을 때 백일동 입구에서 술에 취한 이승호 씨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이승호 씨는 만복 씨를 보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특수요원 경비 아저씨 밤에 뭘 그렇게 뒤지고 계십니까? 오토바이라도 누가 훔쳐가려고 했습니까? 당신 경력은 화려해도 이 단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 하나도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복 씨는 이승호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승호 씨 취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십시오. 위험합니다. 위험? 당신 같은 늙은 경비원한테 뭘 배울까봐 위험합니까?
그래,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지금 이 아파트에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습니까? 내 눈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냥 겁쟁이일 뿐이야. 특수 요원은 개뿔. 이승호 씨는 만복 씨의 낡은 야상을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단지 안을 순찰 중이던 박 씨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김만복 씨, 103동 비상벨이 울립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만복 씨는 이승호 씨의 손이 닿기도 전에 몸을 틀어 비상벨이 울린 103동 방향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이승호 씨는 만복 씨의 폭발적인 속도에 놀라 휘청거렸습니다. 103동 복도에서는 시끄러운 싸움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가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103동 주민 몇 명이 복면을 쓴 건장한 남성 셋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까 만복 씨가 지하주차장에서 발견했던 표식을 남긴 조직과 연관된 인물들이 분명했습니다. 만복 씨는 놈들이 이 아파트에 들어온 이유가 도난이나 강도가 아닌 만복 씨 자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을 받았습니다. 만복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낡은 야상을 벗어던지고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과거의 특수 요원으로서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행동을 시작하자 놈들은 만복 씨가 그저 늙은 경비원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만복 씨의 과거가 현재의 위기로 폭발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만복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103동 복도에서 20년 만에 과거의 능력을 꺼내 보였습니다. 3명의 복면 강도들은 덩치가 크고 전문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만복 씨의 절도 있고 빠른 동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있던 주민들을 등 뒤로 보호하며 마치 맹수처럼 복도 구석을 활용해 놈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낡은 몸이었지만 숙련된 기술과 판단력은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순식간에 2명이 제압되었고 마지막 남자가 칼을 꺼내 들며 만복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복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남자의 어깨를 복도 벽에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만복 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상벨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승호 씨와 박 씨,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만복 씨가 순식간에 전문 강도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승호 씨는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조롱했던 그 경비원이 지금 눈앞에서 압도적인 무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마지막 강도를 제압하고 나서야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제압한 강도들의 복면을 벗겨 던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20년 전 만복 씨가 국정원을 그만두게 만든 사건, 즉 만복 씨가 처리하려다 실패했던 국제밀수 조직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만복 씨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만복 씨, 당신이 왜 그런 화려한 경력을 숨기고 사셨습니까? 당신은 영웅 아닙니까?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복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는 강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씁쓸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나온 건 명예퇴직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맡았던 국제밀수 조직 소탕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그 조직은 무고한 제 동료뿐 아니라 제 아내를 이용해 저에게 복수했습니다. 아내는 그 조직의 위협 때문에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고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만복 씨는 목이 메이는 듯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승호 씨마저도 놀란 표정으로 만복 씨를 응시했습니다. 그때 그 조직 보스가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제가 다시 세상에 나서서 저들의 일을 방해하면 남은 제 가족들까지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체면이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가장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만복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야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와 딸이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경비원이 되어 이 낮은 곳에 숨어 살면 저들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체면도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낡고 초라한 경비원의 모습이 제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퍼붓는 모든 무시와 모욕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만복 씨의 고백은 억울함과 희생으로 가득 찬 시니어의 정서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주민들은 만복 씨가 그토록 멸시받으면서도 묵묵히 버텨왔던 이유가 단순히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숭고한 가족애와 희생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승호 씨는 자신이 만복 씨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만복 씨의 숨겨진 영웅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만복 씨는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라 명예를 가족을 위해 기꺼이 버렸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승호 씨와 주민들의 감정을 강타하며 만복 씨에 대한 모든 오해를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붙잡힌 3명의 강도들을 연행했습니다. 만복 씨는 다시 낡은 야상을 걸치고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복 씨를 조롱했던 이승호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승호 씨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만복 씨가 순찰을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경비실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만복 씨는 경비실 문을 열고 나오다가 이승호 씨를 발견하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승호 씨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 아저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저씨를 비웃었고 무시했고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저씨의 고단함과 억울함을 몰라봤습니다. 아저씨께서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하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복 씨는 이승호 씨의 사과에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습니다. 이승호 씨 고개 드십시오. 저는 경비원입니다. 이 단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 일입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저희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체면과 명예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희생은 저희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승호 씨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만복 씨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저희 동대표 회의에서 아저씨의 처우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최소한 아저씨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씨는 그제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이곳에서 조용히 일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만복 씨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만복 씨는 냄새나는 늙은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버린 숨겨진 영웅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만복 씨를 볼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만복 씨의 야상 주머니에는 따뜻한 커피나 간식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단지의 모든 체면은 이제 만복 씨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만복 씨는 낡은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소에 갔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만복 씨의 오토바이 타이어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타이어가 보통이 아닌데요.
군용 특수 타이어 같습니다. 게다가 이 자국은 일부러 낸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어디 특수부대라도 나오셨습니까? 만복 씨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냥 늙은 경비원입니다. 만복 씨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경비실 책상 위에는 이승호 씨가 보낸 깨끗하고 따뜻한 새 경비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낡은 야상을 벗고 새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몸에 딱 맞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20년 희생이 결국 가족의 평온함을 지켜냈고, 이제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정당한 존중과 체면을 되찾았습니다. 억울함과 모욕은 사라졌고, 그가 선택한 평범한 경비원의 삶은 비로소 가장 강렬한 영웅의 귀결점이 되었습니다. 만복 씨는 아파트 단지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진정한 의미의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의 고단했던 책임감이 마침내 존경으로 회수되었습니다.